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오늘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나란히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수의 텃밭인 TK에서 대선 후보 3자 격돌이 벌어지는 셈인데요.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3주를 앞두고 있는 대선 상황을 그렸던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각 후보들 출정식에 이어서 공식선거 이틀째인 오늘 TK 지역으로 모두 갔습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 중에 세 후보, 유력한 세 후보 모두 대구 경북 지역하고 연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고향이 안동이고 김문수 후보는 영천, 이준석 후보는 본적이 대구라고 해요. 일단 어제 출정식 어떻게 보셨고 오늘 대구로 또 일제히 달려간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예,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했죠. 결국 그 청계광장 상징적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의지를 이 국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소였고, 또 메시지들도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지금 그 윤석열 정권, 탄핵으로 인해서 계엄령 선포해서 내란 혐의로 탄핵을 당해서 결국 중도에 그 탄핵당하고 말아서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로서 박근혜 시절에 한번 겪고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현실로 닥쳤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다져내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그 청계광장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화성과 동탄이죠. 화성과 대전에 가서 경제 성장 또 미래 먹거리 또 그 과학 관련된 분야들을 챙기는 일정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대구로 내려갔죠. 결국 그 전반적으로 대구 구미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 아니겠습니까? 파라면 어떻고 빨가면 어떠냐. 또 뭐 영남이면 어떻고 호남이면 어떠냐. 우리가 더 이상 분열적 사고 또 분열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중단하고 벗어나서 이제 대한민국 통합의 대한민국으로 가자. 이재명이 앞장서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현을 다시 한번 그 대구 가서 TK 지역에 가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후에 포항과 울산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역시 또 경제 제1공약 아니겠습니까? 경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일정도 그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100조를 투입해서 AI의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 우리 그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서 K 컨텐츠, K 방산 관련돼서도 집중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경제 공약들을 발표했고, 또 그 의지를 국민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또 실천적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이 사안들까지 조목조목 이렇게 직접 발표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신뢰하고 또 믿음스럽다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세 유력한 후보 모두 TK 지역으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세 후보 모두 이렇게 TK 지역에 선거 초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각각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TK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출생지이기도 하지만 또 텃밭이고 특히 이번 한덕수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갈등, 상처를 입은 어떤 전통적인 지지 세력을 달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계속적인 지금 현재 통합 특히 이번에는 좀 TK를 중심으로 영남권에도 많은
공을 들이면서 좀 전반적인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대선 출정식을 이제 가락시장에서 하면서 가락시장이라는 게 크게 보면 수도권의 어떤 먹거리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곳에 가서 상인들과 이제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선 출정식을 가지면서 이제 본 선거 운동으로 이제 돌입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정책을 좀 아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면 뭐 이거는 말잔치가 아니라 말풍선 내지는 말을 그냥 가지고 그냥 뭐 장난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비슷하게 드는 게 앞뒤 말이 틀리는 말들이 너무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뭐 백조하겠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관련된 반도체나 AI 산업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52시간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좀 R&D 분야를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 좀 쫓아가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데 그런데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특히 지금 AI 산업 같은 경우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전력 문제입니다. 네. 하고 싶어도 하지는 못합니다. 서울대학교에도 관련된 교수들이 말씀을 하셨죠.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전력난 때문에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다. 오히려 어떤 원전을 오히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탈원전까지는 아니지만 관련된 어떤 정책적 제안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단순한 말잔치 내지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 비판까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말풍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그냥 제목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은 하나하나 다 적시돼 있고 심지어는 이 반도체 인력 관련돼서도 그거는 어째 단순하게 반도체 산업만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노동 시장 전체에 그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그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한다. 큰 틀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도 직접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하나 구체적 플랜들이 다 집권 플랜 속에 들어 있고 또 부분 다 지금 집행하고 있다. 정책 관련해서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뭐 그렇습니다.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어쨌든 경선 과정이 워낙 치열했고 파열음도 났고 내용이 아주 이제 심각해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통합하느냐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선거 전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특히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 그 합류 조건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사과를 하라든지 뭐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이제 내건 상태여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주요한 관심 사항인데 오늘 김문수 후보는 대구 방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하라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했어요. 어제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그래서 정확히 이제 어떤 입장인지가 궁금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 당 얘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놀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으로 인해서 그 대통령 선거를 지금 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과정인데 새롭게 이 내란, 계엄령 내란을 극복하고,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자. 또 새롭게 가야 된다. 뭐 이재명 후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재명이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뽑는데, 정말 국민들이 경천 동지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새벽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은 지금 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겠다는 그런 결의조차도 없이 지금 치르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나 결국은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은 이런 사태를 만들고에 대해서 특히나 그 윤석열 내각에서 함께했던 장관으로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사과하셨다 그랬는데 고통을 겪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지 이 본질적인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 당 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본인이 임명한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이 사과하고 윤석열 이거를 탈당해야 한다. 출당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아까 그렇게 했다고 윤석열을 탈당하자는 건 옳지 않다. 도리가 아니다. 또 책임 회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내란 세력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를 받고 또 이 민주주의 헌법소의 의무들을 대통령으로서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실망과 비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번에 어떻게 좀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초반에 경선 초기에 빅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선이 시작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단 경선에 참여한 분들이 현재 대선에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한동훈, 그다음에 심지어 단일화 과정에서의 한덕수 후보까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과정의 섭섭함은 뭐 약간씩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을 상상을 해본다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끔찍할 수밖에 없는 좌파 독재 포퓰리즘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당의 빅스피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조건 그걸 안 하면 참여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아직까지 젊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어떤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도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참여하리라 보고 그보다 사실 또 더 급한 것은 한덕수 후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후보에게 김문수 후보가 지금 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마는 아주 정중하게 고사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저는 상고초를 해서라도 한덕수 후보가 이런 선대위원장 역할을 특히 정책적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통합 어떻게 되는지 좀 보기로 하고요.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표박과에 나섰고 대학가를 돌면서 학식이라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구내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면서 표심 다지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득표력이라고 할까요?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득표 능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도 후보지만은 또 국민의힘 내부의 결집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중도층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성향의 보수 성향의 중도가 또 제법 많지 않습니까? 이 보수 성향의 이 중도층들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노력을 하고 지금 대구 가신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선거 그다음에 전략 구상한 것도 그렇고 또 윤여준 선대위원장부터 해서 많은 과거에 보수 쪽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하고 있어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사실은 이 통합적 선거 또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런 진영을 갖추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조사에서도 나옵니다만 득표를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결국은 그 낙수 효과가 저는 제법 크리라고 보고 그 낙수 효과를 이준석 후보가 볼 수 있다. 특히나 보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후보로서 김문수 후보가 과연 그 역할들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냐
또 그 신뢰를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 젊고 또 자존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보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준석 후보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득표율보다는 좀 더 더 높게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 기간마다 약간은 차이있지만 한 5에서 한 10% 사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실망하신 분들의 일부가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하고 있고 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어제 청계광장에서 저녁에 이제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제 여수 산단에서 12시 새벽에 이제 선거 방송으로 이제 했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선거 출정식은 서울에 올라와서 하게 됐는데 참여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준석 후보가 참 그동안 단련이 돼서 그런지 연설을 더 잘하더라 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진행되면 될수록 결국은 양당의 어떤 경쟁, 즉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양당의 어떤 지지율로 쏠리면서 소위 말하는 사표 심리가 발생을 해서 지금보다는 굉장히 많이 지지율이 하강 어떤 가능성은 많다. 그리고 5% 이하로 이제 하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우파 보수 전체 진영에서 어떤 범보수 어떤 결집 단일화 이런 어떤 압력도 많이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후보의 향후 득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를 앞두고 법원에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법원의 중립성, 독립성 이런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이제 못 나온다고 통보를 한 상태인데 이에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일 조희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런 상황들 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대법원에서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헌법을 수호하고 또 법을 통해서 법치주의의 거의 완성을 시키는 역할들이 결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이 대법관들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또 권위와 신뢰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단계, 높은 수준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유신 정권, 박정희 정권 이래, 그다음에 군사 정권 이후로 어쨌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법원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데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체제가 들어서면서 결국 우리 국민들이 또 한 번 내란과 함께 내란 세력들과 함께 또 한 번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놀라게 했던 사건 아니겠습니까? 5월 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어떻게 9일 만에 그것도 선거 앞두고 대통령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전원 합의체를 대법원에 직접 지시를 해서 구성을 지시해서 그렇게 해서 9일 만에 처리해버리는 이거는 유신 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또 민주당 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뢰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어떤 국민들이 결국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능이고 권한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법 집행을 또 그렇게 법을 수호하는 것을 본인들의 금고 악조로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우리 헌법에 또 우리 법에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권능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 가지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에서도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그런 역할들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또 이런 기회에 그렇게 신뢰받는 대법으로 사법부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유기 3분 썼으니까 저도 딱 3분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이렇게 정치적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 협박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히 집중공세 파산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훼손된 게 정말 심히 우려스러운데 전 세계 봤을 때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을 하고 이런 케이스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때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심지어 유신 정권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를 한다, 탄핵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사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결국은 대법원장에 의해서 법관 인사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수사를 받을 만큼 잘못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꾸 9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항소심에서 넘어간 지 한 달 반 정도 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 왜 그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몰고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어떤 행태야말로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축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의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원칙이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정말 근간이 지금 현재 훼손이 된다. 즉 입법부를 지금 현재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지금 입법 폭주를 통해서 어리지럽게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나중에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법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이재명 독재 정부의 출현이 나타날까봐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내일 있을 청문회는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 법사위 상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